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천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인데요. 목격자가 살인자로 뒤바뀌면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도 똑같은 바람을 담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형벌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 학벌, 지위, 모든 게 발가벗겨지고 같은 옷, 같은 신발 차림으로 좁고 어두운 방에서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기 갇힌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된 건 아닙니다. 어디엔가는 분노와 억울함에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죄 없는 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도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팔딱팔딱 뛰어요. 잠을 며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한 1분도 못 잤어요, 며칠간.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국가에 정말 손해를 끼쳤나? 내가 뭐 사적으로 내가 이득 취한 게 있나? 그 허위 진술 자료를 근거로 이제 저를 구속하고 그렇게 됐죠. 보름 만에 이제 집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사파형유 석방. 가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도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변한 게 없지만 이 남자의 인생만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바로 들어갔고 그 직장도 다니다가 이제 사건이 연루되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고 제가 복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 2년 동안 지금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백수를 지내고 있는 거죠. 우석하 씨는 인생의 황금기 25년을 조국에 바친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친 건 2년 전. 근데 오늘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7시에 찾아와서 무슨 이렇게 체포영장인지 모르지만 들이밀면서 우리 집안 다 뒤져가지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부터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려가가지고 그날부터 못 나왔죠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퇴역한 뒤 입사한 방산업체에서 무기 수리 대금을 부풀린 사건이 터졌는데 우 씨 등 예비역 군인 3명이 공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수사의 주체는 당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뒤 시작된 범정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당시 합수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방산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구속 기소됐고 신원도 사실상 노출됐습니다. 수위에 포승줄로 묶인 모습까지 언론 카메라에 찍혀야 했습니다. 구치소 생활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회에서 입던 옷 다 벗기고 이제 제수복 주고 뭐 고무신 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받는 순간부터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밥그릇 여기 몇 개 주거든요. 함께 구속된 다른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뭐 잠을 며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한 1분도 못 잤어요, 며칠간. 한 달 만에 그 분노에 의해서 제 체중이 13kg가 빠졌었어요. 지금도 요즘도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타다가 계속 먹고 있고 아니면은 저녁마다 술 취해서 자지 못하면은
먹고 자야 돼요. 이유는 같았습니다. 이들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서 다른 누군가의 진술을 내세웠지만 이 법원은 추측성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받을 때는 몰랐고 참고인들, 피고인들 전부 그 증인 조서를 전부 다 줘요. 그 안에 보니까 전부 뭐 허위 진술이고 추측 진술이고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뭐야 가득 찼어요. 1심 무죄 판결까지 죄도 없이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반년. 3심 무죄 확정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깡패들도 그렇게 모질게 안 하는데 이 검사들은 끝까지 3심까지 가가지고 그럼 저는 재판할 때마다 돈 들잖아요. 시간 뺏기잖아요. 직장과 돈, 명예, 소중한 것들은 한순간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이 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속됐을 그 상황만 아마 인지를 하지 거의 무죄로 다 끝났다는 거는 아마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회복이 안 되죠. 안 되고 뭐 회복을 해주겠어요? 법이 회복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냥 당하는 사람은 당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 아니에요. 무고한 옥살이가 불러온 이딴 비극을 이 40대 남성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8시 반쯤에 나가서 밤을 꼬박 샜거든요. 네. 이제 집으로 가세요. 회사에 가서 이제 차 반납하고 가야죠. 가서 쉬고 이제 또 저녁에 또 나와야죠. 김 씨도 한때는 명예로운 군인이었지만 2달 전 먹고 살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체포된 게 지난 2015년 4월. 저희 계좌 다 탈탈 털렸어요. 뭐 가족들이랑 가족들은 다 털리고 돈 받은 거 없어요. 상황 제공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을 시키냐고요. 당시 고3 수험생이던 큰아들은 대학도 포기한 채 이듬해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우리 아들들이 면회 와서도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자랑스러웠다고 믿는다고. 큰애하고 한 번씩 통화하면 그래 미안하다고. 아빠가 아빠로서 너한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때를. 그래서 가장 미안해. 큰애한테. 그러는 사이 김 씨를 포함해 함께 구속된 전직 군인 4명에겐 6천억 원대 비리라는 엄청난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이들 또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더 크고 더 아픈 억울한 사연도 잇따랐습니다. 한 전직 장교는 구치소 수감 기간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평생 끝까지 가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집사람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이사를 3번째 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해군의 수장이던 황기철 전 총장은 명예를 빼앗긴 채 끝내 조국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들 대부분은 관련된 기억을 언급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증언에만 의존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죄가 밝혀져도 그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 그리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취재를 맡은 박저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억울한 옥살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텐데요. 박정은 기자,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온 피해자들은 모두 범정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피고인들이었습니다. 예. 지난 국민신문고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방산비리 수사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해 중순쯤부터 이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고 있는데 이미 그분들의 가정은 파괴되고 또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까 보셨듯 화면 말미에 잠깐 나왔던 한 피해자는 전직 장교였는데요. 수감 기간 아내가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그 때문에 제가 접촉한 이 10여 명의 무죄 피고인들 모두 극도의 트라우마 또 심리적 우울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검찰의 의견과 법원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네. 혹은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법원에만 적용되고 검찰 수사에서는 적용 안 돼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느껴집니다. 예. 방산비리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무죄 판결 소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은 기자,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나온 무죄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이 2014년 11월인데요. 1년 뒤 낸 이 발표를 보면은 적발한 비리가 1조 원대고 전현직 장성 11명을 포함해서 70여 명을 기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혐의가 다 사실이었느냐는 거겠죠. 재판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육해 공군 중 이번에 가장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이 해군의 피고인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모두 4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1심 판결 기준으로 무죄를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고요. 다시 말해서 4명 중 1명은 죄가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네. 방산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지만 왜 이렇게 무죄로 밝혀진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통영함의 음파 탐지기의 경우는 방산비리가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방위사업 추진 중에 방산비리가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방산비리와 방산비리가 아닌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해상작전 헬기 사업의 경우 검찰이 방산비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입이 돼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수단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어떤 성과를 미리 예단을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즉 수사기관의 성과주의 수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방산비리의 핵심은 소요 결정 단계입니다. 즉 외국에서 어떤 무기를 들여올 것이냐. 예. 그 소요 결정 단계에서의 비리를 봐야 되거든요.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천억, 수조 원짜리 무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예.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방산비리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김영수 소장께서는
그 같은 해군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네. 그 해군의 수장이었던 분이 네. 조국을 등지고 이제 중국을 가셨는데 네. 그 내막을 좀 아십니까? 네. 그 방산비리 합수단이 신설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요. 네. 대장급 장군 3명 이상을 구속시킬 것이다. 예,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셨고요. 예. 결국 그 소문은 사실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 총장님이 구속될 당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황 총장님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하면 황 총장님이 일반 범죄자와 같은 방에 수감되었고 예. 방산 비리자는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황 총장님을 폭행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30년 넘게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인데 국가는 그러한 군인의 희생 정신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고요. 또 가족들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고 특히 자녀는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에게 성과주의 수사를 위해서 예.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면 어느 군인이 정말 오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들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해군의 사기는 더더욱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많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산비리 수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유독 방산비리 수사만의 문제일까요? 최근 9년 동안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 박저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그 재산권과 그로 인한 그 물가 상승 대비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도움이 되고자 개인의 권리를 지킨다는 게 일반 얼마나 힘든 그 고난의 과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치면서 받고 지금 1년 8개월 동안 체중 줄은 거 보세요. 체중. 현재 박대성 씨 모습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말하자면 처분받거나 억압당할 때 어떻다 하면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건강을 굉장히 악화돼갖고 최근에는 외부와 연락을 완전히 단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생방송은? 한 4년 전인가 통화해보고는 그 뒤로는 그 부모님하고 간접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모님도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보신 영상은 2000년대 후반 인터넷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 없이 기소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전체 형사사건 대상자의 1.9%입니다.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무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 9년 동안 검찰의 이 대표적인 수사들만 뽑아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선정한 대표적 사건 150건을 분석했는데요. 공통점은 검찰의 기획수사,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입니다. 이 중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 피고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 최종심 3심까지 완전히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과 현재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남은 3심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을 합하면 64명, 무죄율이 5%나 됩니다. 2015년 전체 형사 피고인 무죄율의 이 3배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구속까지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11명, 불구속은 53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무죄는 공공기관 그리고 정관계 고위층 수사였습니다. 모두 26명, 무죄 피고인의 40.6%를 차지하는데요. 박지원, 이석현, 정두원, 최구식 의원 등 유독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고위층, 정관계 로비 수사를 할 때 이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론 정치적 또 편파적 수사 논란을 의식해서 다소 의도적으로 여당 야당 양쪽 의원들을 이렇게 골고루 수사 선상에 올려놓기도 하죠. 그러다 때론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고 이 중 누군가는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나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나는 꿈수다의 주진우, 김어준 씨까지 모두 정부 정책이나 고위층을 비판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마지막 3위는 선거, 간첩 관련 공안 수사였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GPS 간첩 사건, 또 이적 표현물을 수업 교재로 썼다던 교사, 또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비판했던 네티즌 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무죄로 판명났습니다. 네, 형사 사건의 연평균 무죄율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 사건 등의 무죄율이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 교수님, 검찰의 그 기획 수사라든가 또는 국민의 관심이 아주 큰 수사 보면은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이른바 그 VIP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환자를 갖다 이제 VIP라고 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평소에 안 하던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검찰의 경우에 있어서 이거 중요 사건이다, 이거 좀 잘해보자라고 하다가 오히려 평소랑 다르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그런 의미 있어가지고서는 오히려 모든 경우를 갖다가 똑같은 기준, 동일한 기준으로서 평등하게 하는 게 더 낫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쩌면은 이제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편파성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이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을 네. 검찰이 스스로 이제 입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릴 겁니다. 네, 박지원 기자. 네. 그 검찰이나 담당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에 그거를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무죄 판결이 나면은 가장 민감한 쪽이 누굴까요? 검찰이겠죠. 네,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무죄 평정이란 걸 합니다. 무죄 평정은요, 대검찰청이 무죄가 3심까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과 수사 기록, 또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해서 담당 검사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검사 잘못으로 판명 난다면 보통 이 해당 검사는요, 1점에서 3점 정도의 인사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죠. 한 해 이런 무죄 평정이 수천 건씩 이루어지는데요. 2013년 8천여 건으로 이렇게 확 뛰더니 2015년에도 7,100여 건의 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겠죠. 2015년 전체 무죄 평정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7,191건 중에서 77%가 검사의 과오가 없다,
대신 법원과의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장 교수님, 그 법원과의 이 견해차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무죄 평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해당 검사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경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77.4%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을 때도 사건에 따라서 이 무죄 비율이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VFP 증후군 말씀드렸는데 이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러는 경우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죄 평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갖다 보면은 이 무죄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벌점이 된다고 하지만 그 무죄 평정이 더 두려우냐 아니면은 상급자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관행 같은 것들이 더 신경 쓰이느냐. 그랬었을 때 어떤 이 제도적인 무죄 평정보다도 오히려 검찰의 조직 문화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무죄 평정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사례는 그나마 몇 개월 만에 무죄가 밝혀진 경우였는데요.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016년 7월) 먼 길을 돌고 돌아 감춰진 진실 앞에 한 발짝 다가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무죄의 진실을 기다린 사람들. 우리 같이 해요. 재심 승리 만세! 저희처럼 한번 교도소 갔다 오보라 이런 생각이죠. 한 번이라도 우리 꿈이 어떤가, 억울하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7년 동안 살인자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대) 후반의 앳된 청년 3명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 주변에선 고성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9년 2월 전북 작은 시골 마을 한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날의 현장 검증. 이렇게 있다마 이렇게. 그래 이게 맞아, 그렇지. 그렇게만 해. 범행을 재현하는 세 사람. 찾아봤잖아 그때. 나도 그대로 놔두고 또 자고 있던 주인 부부를 결박한 뒤 옆방에서 자고 있던 70대 유할머니에게로 다가갑니다. 이어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하고 네가 지금 감독이 나는 팔레 조사를 현금과 폐물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인의 뇌리에 3인조 강도 살인범으로 각인됐습니다. (17년) 만인 2016년 여름, 이들의 이야기는 극적 반전을 맞게 됩니다.
각각 3년에서 6년여의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3례 3인조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17년 전 살해된 할머니의 유족들이 이들과 함께한 겁니다. 살인범이 뒤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사망케 한 살인범은 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간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3례 3인조 청년들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진범이 바뀌었다. 이어나온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난은 현장 검증 순간에도 경찰에 두들겨 맞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경찰서 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의 가혹행위를 목격했고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1999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밝혀졌습니다. 진범인 부산 3인조는 검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가짜 살인범 3례 3인조는 계속 교도소에 남았습니다. 뒤늦게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혔지만 이번엔 검찰이 은폐했다는 겁니다. 세 차례 공판을 거쳐 마침내 2016년 10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너무나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만세! 만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뭐 행복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무죄라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도와줬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유가족 같은 어찌 보면 사건에서 절대 이 형이 확정된 사람을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부분도 주목을 했고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사,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자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을 비롯해 재심 사건 주인공 대부분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아픈 우리 사회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없는 정의가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입니다. 네, 살인자로 낙인 찍혔을 때 나이가 고작 10대 후반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 먹먹해집니다. 박정은 기자, 재심으로 이들이 좀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인데 그 이후에 그 3명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먼저 3례 피해자 3명 중 2분은 알려진 대로 지적 장애를 가진 우리 사회 약자들이신데요. 예. 지난해 누명을 벗은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생계 문제입니다. 이 최대열 씨와 강인구 씨는 일용직 노동자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명선 씨 같은 경우는 야식집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넉넉한 생활은 아니겠죠. 또 최근 영화로 익산 약촌어거리 재심 사건이 소개돼서 아마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범이 잡혀서 진범에 대한 이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최모 씨의 싸움이 아직 뭐 끝난 건 아닌 거겠죠. 여기에 불법 수사를 한 경찰이나 오판을 한 판사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 음식점 등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진범이 잡혔는데도 이를 그 은폐한 검사 또 강압 수사를 했던 경찰들,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수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경우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진범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진범이 뭐 자기들이 이제 자백을 했는데도 뭐 검찰 쪽에 있어가지고 니들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풀어줬다는 그런 증언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 과실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뭐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다. 내지는 이건 아무리 봐도 범인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봤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형사보상입니다. 이 헌법상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형사보상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무과실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구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갇혀 있었던 사람이 검찰에서 이거 아무래도 구금까지 시켰는데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해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구금 일수에 비례해가지고서 이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이 넉넉한 액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혹은 가정에 있어서의 파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지금 교수님께서 형사보상금 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국가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면 이 주는 보상금이 바로 형사보상금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받게 돼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해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한 뒤 여기에 갇혀있던 구금대 일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최저 이 보상액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판사가 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5배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3내 3인조도 이 지난달 형사보상금을 신청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 복역한 임명선 씨의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에 48,040원입니다. 여기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5년 6개월을 곱하면 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게 9,600여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5배까지 뭐 받을 수 있다면 4억 8천여만 원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히 합니다. 이런 한국의 보상금 이 규모는 중국보다는 많고 미국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 보상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는데 이런 형사 보상금은 사실 검사나 판사 이 개인이 주는 이 배상과는 좀 달라서 국민 이 세금에서 나갑니다. 2014년 얼마를 나갔는지 한번 보면요. 881억 원이 나갔고요. 2015년 한 해만 529억 원을 또 썼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또 적지 않은 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이게 형사보상금이 가진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보상할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보상하고 이 돈도 좀 적게 쓰려면 지금 검사들이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한 수사를 해서 이 형사보상금 지급해야 할 대상자를 좀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장 교수님, 사실 이렇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액수도 중요하지만요. 돈으로 다 보상한다고 일상이 회복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혹시 우리 국가가, 사회가 이들에게 좀 최소한으로 해줘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을 무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쭉 나온 분들 보면은 일단 3심 가서 무죄로 나왔는데 그 중간에 이미 명예를 잃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일단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재심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사실 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데 그런 상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럼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보상의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명예를 잃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 특히 공적으로 이제 조금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언론 보도나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있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컨대 이제 뭐 군 장성으로 계신 분들 아까 얘기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퇴직되고 나서 복직되는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들도 지금까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런저런 점들에 있어 가지고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처음에 방산비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뭐 어떤 흉악범 이래가지고 나오면은 저 사람들 진짜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유죄가 가는 경우도 더 많기는 하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혹시 아닐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이끌어가는 언론 매체에서 조금은 더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좀 종합해서 혹시라도 이제 뭐 검찰 쪽에 있어서 그 기소 의견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될 법한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의 신중한 보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나면은 나중에 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원상 회복이랄까요? 예전의 그 명예 회복 굉장히 어려운 텐데요. 그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재심을 통해 가지고서 뭐 누명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그 누명을 벗었다는 사실은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 사람 억울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주변에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큼 그렇게 주어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든지 혹은 국가 스스로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맡았던 박정은 기자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아까 나왔던 박준영 변호사, 재심 담당 변호사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 막연하게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검찰도 원망스럽지만 사실 기자들이 더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은 당사자인 자신들에게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한 번이라도 사실 확인을 했느냐 아니면 뭐 해명이라도 들었느냐는 겁니다. 전혀 그런 전화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받아쓰기 언론 이런 가슴 아픈 비판들을 언론이 듣고 있는데 저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년 노을 파도에 이 집이 여기까지 물이 다 찼댔어.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넘어오면 위험하잖아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또 죄 없는 죄인을 만들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전장치와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